房价暴跌比房价暴涨给中国经济带来的摧毁更大，老百姓的财富70%都在房产。中国这4家银行倒闭了，喜欢往银行存钱的朋友切记要留个心眼。随着各个银行的倒闭，打碎了최근에 중국 지저우성의 한 니트 공장이 11월 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재고 물량이 심각하게 쌓여 있어서 공장은 올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조기 휴가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들은 11월 3일부터 휴가를 시작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남은 실 주문을 마치고 나서 떠날 것입니다. 작업 재개 일정은 2024년 2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허난성의 한 철강 공장이 내년 2월 17일까지 11월 1일부터 전면 생산 중단과 근로자 휴가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에서는 지저우성의 근로자들이 공장 일자리가 지금은 매우 어렵게 찾아지고 많은 공장들이 사업이 없어지고 휴가를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장들은 장기 휴가 동안 근로자들에게 기본 생활비와 사회보험을 아직 지급하고 있어서 그들이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공장들은 완전히 문을 닫고 근로자들에게 보상이나 미지급된 임금조차 없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장된 휴가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침체를 반영하며 다양한 산업에서 주문 손실과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 7일의 공식 통관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 하락하여 외부 수요가 약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버블이 터져온 것과 동시에 국내 은행 업종으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극심한 날씨가 에너지 위기, 농업 실패 및 식품 가격 상승을 촉발시켰습니다. 가정, 기업 및 정부 전반에 걸쳐 무전한 수준의 부채로 인해 당국은 견실한 성장을 복원하기 위한 유한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급격한 확장을 거듭한 뒤 세계 두 번째로 큰 경제는 급격하고 장기적인 침체로 향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가 부족하면 이러한 복합 압력이 중국 공산당과 그 시민들 간의 사회 계약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위기. 중국의 한때 번창한 부동산 부문은 이제 재산 개발자들의 부채, 완료되지 않은 주택 프로젝트 및 주택 판매 감소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업종에서 계속되는 위기입니다. 주택 가격이 폭락한다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것보다 중국 경제를 더 파괴할 것입니다. 일반 중국인들의 부를 70%가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 가격이 폭락하면 일반 중국인들의 부의 70%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가 있는지 여부는 어떨까요? 우리 세대는 자동차, 주택 및 자녀에게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의 아이가 언젠가 크게 되면 그들은 여전히 주택, 자동차 및 자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아빠를 위한 하나의 집, 엄마를 위한 하나의 집, 할아버지를 위한 하나의 집, 할머니를 위한 하나의 집, 총 5채의 집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건설 중인 모든 집들입니다. 현재 중국 부동산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주로 과도한 대출과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개발자들의 레버리지 비율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접근 제한으로 인해 유동성이 급감하고 수요가 급감하였습니다. 에버그랜드와 컨트리 가든과 같은 주요 개발사들은 이미 해외 채무 지불을 기본으로 한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중국 부동산 문제의 규모는 엄청나며 2022년에 중국 부동산 회사의 해외 채무 미행은 540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한 해 동안 비율이 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실내 위기로 인해 새로운 주택 프로젝트는 완료되지 않고 사전 판매도 구체화되지 않으며 구매자들은 개발사들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할 믿음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 부동산 위기가 이제 은행 업계로 번져갑니다. 개발사들에게 대출을 많이 한 지방 은행들은 대출이 미이행되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7월에 허난성의 몇몇 농촌은행에서 예금자들은 인출을 할 수 없었으며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4개 은행은 수백만 명의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동결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4개 은행은 파산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은행은 강한 평판과 신뢰를 즐기지만 그들 또한 잘 관리되어야 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어떤 회사와 마찬가지로 은행은 시장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그들이 엉망으로 운영되면 다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파산하고 시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산한 중국 은행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그것들은 산투 상업은행, 하이난 개발은행 및 바오상 은행입니다. 또한 리아양 농촌 상업은행과 리앙링 타이지어 타운은행에 대한 파산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중국의 수천 개의 소규모 지역은행에서 전염 효과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은행은 은행 자산의 약 25%를 보유하지만 대형 국영 상업은행보다 훨씬 약합니다. 공포에 떨고 있는 예금자들이 대규모로 출금을 시작하면 신속하게 전면적인 은행 위기로 번질 수 있습니다. 대형 4개 국영은행도 취약합니다. 이들은 부동산에 대한 중요한 노출을 가지고 있으며 약 40%의 미상환 대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사들이 채무 불이행을 하면 이러한 대출이 악화되어 대형 은행들의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올해 역사상 최저점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은행은 고객의 인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한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신용위기. 부동산과 은행 위기에 더하여 중국에서는 신용 접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억제되지 않은 레버리지로 인한 여러 해 동안 당국은 무모한 대출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는 GDP 대비 부채가 158%에서 2020년에는 270%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신용을 너무 빨리 축소하면 결과가 따릅니다. 중앙은행은 2022년 8월에 주요 금리를 인하하여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대출을 자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긴급한 신용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은 미상규제 그림자 은행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기반시설 지출을 위한 여러 해 동안 대출을 받아 놓았으며 토지 매출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압박받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자금 조달 차량은 일부 채권에 대한 불이행을 하고 있으며 2023년 말까지 9천억 달러의 부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생소한 회사와 거래할 때 신용 기록을 주의 깊게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로는 근로자와 기업가 모두에서 불이행이 일반적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신용보고서는 참고 가치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개인 대출 승인에도 현금 비용, 주택기금, 소득 증명 및 담보와 같은 보충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신용보고서보다 유용하다고 여겨집니다. 상해에서 8년 동안 대출을 해온 나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절대 담보력 앞에서 신용보고서는 가치 없는 종이 조각입니다. 이제 전국 평균 1인당 부채는 13만 3,400위안이며 그중 80%는 젊은이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은 40%를 초과합니다. 물론 만약 그 중에서 에버그랜드와 중국 포춘만 해도 그 부채의 심각성을 반영할 것입니다.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이 800명이라면 그것은 800개의 개별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용 파괴가 800만 명으로 확대되면 문제는 신용 시스템 자체에 있으며 현재 시대에 대한 실제 가치와 관련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식품 안보 위기.
중국은 지난해 극심한 폭염, 가뭄 및 홍수로 인한 심각한 식품 안보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충격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농업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2022년에는 쌀 생산량이 2.1% 감소하고 옥수수 생산량도 1% 감소했습니다. 양질의 농산물을 배포하는 데 중요한 교통 노선을 파괴한 양쯔강 주변의 대형 홍수도 농장을 파괴하고 교통로를 마비시켰습니다. 상황이 매우 심각해서 중국은 이제 곡물, 식용유 및 알루미늄 재련을 위한 전기를 할당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식품 가격이 급등하면 중국의 농산물 실패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2022년에는 국내 곡물 가격이 10% 이상 상승하여 10년 이상의 최고율을 기록했습니다. 농업 손실은 중국이 인구를 먹이기 위해 대규모 수입을 증가시켜야 함을 의미하며 식품 인플레이션과 경제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USDA의 추정에 따르면 2021년에는 곡물 수입이 3배 증가하고 2022년에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 수확이 부진한 유럽과 북미에서 생산이 나쁜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적으로 곡물을 구매하는 것은 큰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밀 수입은 올해 국내 밀 생산이 3% 감소했기 때문에 1,000만 톤으로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옥수수 수입은 3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역사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수입 비용의 상승은 평균 중국 가정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식품은 CPI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더 높은 비용은 소비 지출을 지원하기 위한 가용 소득을 줄일 것입니다. 식품 불안전성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시민 간의 사회 계약을 시험할 것입니다. 저렴한 식품과 에너지를 보장하는 것은 안정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식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당히 높은 생활 비용은 공중 불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에너지 위기. 사례 드라우트는 중국에서 수력 발전량이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에너지 위기를 일으켰습니다. 2022년 7월에는 댐에서의 전력 생산이 2021년 대비 25% 감소했습니다. 시스안성에서는 정부 명령으로 공장이 폐쇄되면서 8월에 공업용 전력 사용량이 73% 감소했습니다. 총 21개의 성에서는 엄격한 에너지 통제가 시행되고 공업시설의 전기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폐쇄된 대규모 광업지역의 가뭄 상황으로 인해 열발전소는 수력 발전량의 감소를 상쇄할 수 없습니다. 10월에는 주요 생산 지역에서 석탄 생산이 10% 감소했습니다. 석탄 수입은 증가했지만 부족한 상태로 여전히 지역적인 에너지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에 중국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3,288만 톤의 석탄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증가는 국내 석탄 생산의 급격한 감소를 메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서 공장들이 폐쇄되어 공급망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지방 전력 그리드가 수요를 맞추기 어려워 하루 최대 6에서 7시간의 정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8월과 9월에는 알루미늄 생산이 작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아연, 납, 강철과 같은 다른 금속도 정부 명령에 따라 공장이 폐쇄되면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2022년 9월에는 쟁수성에서 스테인레스 스틸 제조업체의 70% 이상이 폐쇄되었습니다. 저지앙, 쟁수, 광동 및 상하이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제조업 중심지 중 일부입니다. 경제적 피해는 상당합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해 텍스타일, 장난감 및 전자제품과 같은 수출 중심 업종에서 생산과 주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취약한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여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동시에 발생하는 역풍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 침체가 진행 중이라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2022년 4분기 GDP 성장률은 2.5% 또는 그 이하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중국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GDP 성장률이 9%였으며 3% 미만의 성장은 매우 미약한 것입니다. 부동산 부문이 의미 있게 풀릴 경우 경제는 급격히 둔화될 것입니다. 건설, 철강 및 제조업과 같은 관련 산업에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줄어들면 개발사들은 GDP의 25%를 차지하는 투자를 줄일 것입니다. 이 부동산 영향만으로도 GDP 성장률에서 2% 이상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은행 파산에서의 금융 전염병과 결합된다면 이 경기 침체는 1990년대 일본과 같이 여러 년 동안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은행 대규모 인출이 확산된다면 GDP가 2%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은행 위기는 또한 대출을 얼려서 사적 투자를 막을 것입니다. 중국의 GDP가 3% 미만으로 성장한 마지막 시기는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 기간이었습니다. 중공당은 이러한 경기 침체를 관리하기 위한 도구를 갖고 있으며 이에는 이자율 인하, 신용 통제 완화 및 재정 자극 증가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과다 레버리지 이후에 경제가 얼마나 심하게 늘어났는지를 감안할 때 이러한 도구들은 효과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불량 대출의 증권화는 은행에서 위험을 멀리하게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빚은 여전히 정부 자산 대차 대조표에 남아 있습니다. 부적절하게 처리되면 불량 대출은 중국에게 여러 년 동안의 무거운 짐이 남을 수 있습니다.